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사람들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가장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다. 이 둘은 신체가 감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손상을 입었을 때 회복 및 치료를 위해서 존재한다. 신체의 1차 면역세포는 필요에 따라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반응을 이용해서 침략자, 세균과 같은 것을 물리치고 조직의 자가 회복을 돕는다. 이렇듯이 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과정은 필요하고 또 종종 유익한 과정들이다. 하지만 특정 환경에서는 이들이 선을 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발생시키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감염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연구하던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염증을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염증의 증가가 수반되는 장기 감염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감염성 단핵고증 같은 감염성 질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확연한 관련성을 보여준다. 잇몸염증, 치주염도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은 신체 면역체계가 스스로 공격하는 자가 면역질환과도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이 자신의 관절을 공격하는 염증성 관절 질환인 류마티즘성 관절염도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심한 염증을 경험하는 사람은 인슐린 저항성도 심각하다. 이런 문제는 루푸스와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자가 면역질환에도 관찰이 된다. 폐혈증과 같은 치명적인 형태의 염증도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진다. 또다시 비만. 폐혈증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비만 역시 염증성 질환이다. 사람의 지방세포가 지나치게 커지면 혈액 속의 면역 단백질 수치가 만성염증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간다. 비만의 경우에는 류마티즘성 관절염처럼 염증 반응이 눈에 띄지 않지만 염증의 영향이 확연하게 드러나며 심지어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동반된다. 이렇게 발표되었다. 단백질은 염증성 단백질과 호르몬을 생산, 몸 전체 세포 특히 간과 근육에서 염증이 생기기 시작, 염증 경로가 활성화되면 무해한 지방이 세라마이드라는 위험한 지방으로 변해서 세포 속에서 적극적으로 인슐린 신호에 반하는 작용을 한다. 세라마이드가 축적된 조직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도 해롭다. 장기 주변에 지나치게 지방이 저장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방이 장기의 기능을 방해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도 염증성이 강한 것이다.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제거하고 지방세포의 크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장 지방 조직에는 대식세포가 가득 찬다. 그러나 내장 지방이 계속 늘어나면 식이나 유전으로 인해서 대식세포는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고 그 자체가 지방으로 가득 차서 거품, 그래서 천식, 앞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데 환경 독소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염증은 사람들이 독소를 마실 때, 담배를 피울 때처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소다. 흡연에 대한 1, 2차 노출 모두가 몸 전체의 염증을 증가시킨다. 이런 흡입 독소에 노출되면 건강한 사람도 어느 정도 염증이 생기는데 특히 다른 사람보다도 더 민감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천식과 같이 호흡기가 민감해지는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로 비슷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처럼 민감한 사람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될 가능성도 높다. 어린이든 성인이든 상관없이 천식은 인슐린 저항성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호흡할 때 독소에 노출되어서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 반응의 결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간이
탄수화물을 지방을 만들면서 지방을 촉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원인은 무엇이든 간에 간에는 지방이 가득하게 쌓이기 시작하고 이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간은 그러지 않아야 할 때도 포도당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면 인슐린은 간에게 포도당을 끌어들여서 글리코겐으로 저장하라고 지시하고 글리코겐이 다시 분해되어서 혈액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간에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결과 고혈당 상태가 지속이 된다. 이것이 인슐린과의 전투를 만든다. 인슐린은 포도당을 혈액 밖으로 내려가려 하는 반면에 간은 계속해서 포도당을 혈액 속에 쏟아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만성적인 전투는 고인슐린 상태를 만들어서 몸 전체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지방이 많은 췌장, 췌장은 인슐린을 생성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따라서 이 지점에 등장한 것이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간에 대한 자료들과 달리 지방이 많은 췌장, 일명 지방췌장도 관련이 있다는 자료들은 결정적이라기보다는 구미를 당기게 한다. 지방췌장은 인슐린 저항성과 과다한 체지방에서 비롯된 또 다른 증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 췌장 베타세포가 정상 기능을 회복, 지방이 많은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면 혈액에서 포도당을 제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근육은 질량으로 봤을 때 우리 신체에서 가장 큰 조직이며 포도당을 저장할 수 있는 가장 큰 창고이기 때문이다. 혈당의 주된 소비자인 근육은 주로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포도당을 근육 세포 내부로 인내하는 일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이 무해한 중성지방을 저장하고 있다면 인슐린에 대한 반응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도 모든 것은 근육이 저장하는 지방의 유형에 좌우된다. 지방이 근육 내에서 세라마이드로 전환되면 세라마이드는 일반적으로 인슐린에 반응하는 근육 내의 여러 단백질을 공격해서 세라마이드가 주위에 있는 동안에 인슐린 신호를 차단해 버리는 것이다. 근육이 자체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을 갖는 데는 지방세포가 필요치 않다. 이것은 나의 연구를 위하여 다른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고인슐린 상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근육세포는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중단한다. 인슐린 저항성과 체지방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이들은 대단히 다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무엇이 먼저냐를 따진다면 상정하는 증거들이 있지만 지방세포는 성장하면서 몸 전체의 인슐린에 대한 전반적인 저항성을 갖는다. 연결된다. 지방세포를 비대하게 만드는 첫 번째 그리고 최악의 지방 분자를 사히드록이라고 그러는데 다가불포화 지방산과 활성산소 분자의 불길한 조합에 의해서 생성되는 작은 괴물이다. 이 지방의 독특한 구조와 그런 결합의 위치 때문에 오메가3 지방을 아주 쉽게 산화된다. 오메가6 중요한 것은 리놀레산 문제의 오메가6 지방이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리놀레산은 표준적인 속옷에서 소비되는 지방으로 모든 가공식품과 포장식품의 주된 지방 성분이다. 당연하게도 리놀레산은 우리가 지방세포에 저장하는 지방의 거의 4분의 1이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지난 50년간 거의 150% 증가했다. 리놀레산. 이를 염두에 보면 전체 과정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활성산소 분자가 저장되어 있는 리놀레산에 부딪히면 4-HNE를 생성하는데 이것이 축적되면 지방세포의 증식 능력을 손상시켜 강제적으로 지방세포의 숫자보다 크기를 늘리게 한다.
지방세포의 증식을 방해해 비리를 강요하는 지방의 두 번째 등장인물은 세라마이드 1인산이라고 한다. HNE가 산화 스트레스의 결과인 반면에 CIP는 염증의 결과로 추정이 된다. 세포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다른 무해한 지방들로 CIP를 생성할 수 있다. 단 초기 단계는 염증 신호에 의해서 시작이 된다. 이런 반응이 일어나서 CIP가 어느 지점까지 쌓이면은 4HNE와 동일한 스위치가 켜져서 지방소 세포,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은 커진다. 대사적인 측면에서 많은 수의 작은 지방세포가 적은 수의 지방세포보다 낫다. 인슐린 민감성 및 혈류 저하를 비롯한 나쁜 혈류 때문에 적은 수의 큰 지방세포는 지방뿐만 아니라 염증을 촉진하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까지 새어나가게 만든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것이다. 지방세포가 계속해서 이런 유해한 성분들을 혈액으로 뿜어내면 지방세포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간과 근육을 비롯한 조직들이 희생을 당한다. 지방중심의 시각으로 볼 때 싸움은 지방세포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곧 간과 근육으로 또 그 이상의 문제로 이어진다. 이소성 비만. 지방은 지방세포에 저장되어야 한다. 우리의 몸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지방세포 이외에도 지방을 저장할 수 있지만 그 양은 최소로 제한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방세포가 아닌 곳에 지나치게 많은 지방이 저장되는 것을 이소성 비만이라고 하는데, 이소성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를 이야기한다. 간, 췌장, 근육 같은 몇몇 조직은 이 과정에 깊이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조직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의 다른 부위도 그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각각의 조직에는 건강하지 못한 지방세포에서 볼 수 있듯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잘못된 형태의 지방을 저장하는 형태가 그것이다. 트리글리세리드, 정성지방은 무의하게 보인다. 지방세포 밖에도 말이다. 진짜 문제는 지방이 세라마이드로 전환될 때 시작이 된다. 이 심술거전 지방은 간에 있던 췌장이든 근육에 있던 세포의 인슐린 기능을 손상시킨다. 둘째로, 체육관에 갈 수 없다면 집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하라.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하거나 물을 담은 우유통을 들어 올리거나 윗몸을 일으키려 하는 등 홈메이드 운동으로 얼마든지 근육을 필요하게 만들 수 있다. 환경이 그러한다면 웨이트용 벤치와 당신 근력에 맞는 벨트를 세트를 구입하는 것도 좋겠다. 셋째, 웨이트 트레이닝은 누구이나 유용하다. 일부 여성들은 울퉁불퉁한 근육이 생길까봐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한다. 대부분 여성의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남성의 경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모든 세트를 높은 강도로 해낸다면 근력이 강해지고 근육이 커질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높은 강도로 실시해도 힘이 세지고 근육이 조금 붙고 보디라인이 더 분명해질 뿐이다. 비슷한 강도로 운동을 해도 남성과 여성의 근육 크기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호르몬 때문이다. 친구, 팔뚝이 밥 먹여주나? 이두근, 팔의 앞쪽이나 삼두근. 이것은 운동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할애할 시간이 있는 사람은 드물다. 밀고 삼두근 당기는 또 이두근 동작으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동안에 이런 근육들이 운동이 되도록 하라. 어깨와 가슴이 허약한 상황에서 삼두근만 강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의자에서 일어나거나 땅을 딛고 서는 데 호르몬의 문제, 근육의 크기와 근력에 관계없이 웨이트 트레이닝, 이 60분의 유산소 운동보다 인슐린 정성을 더 많이 개선시킨다. 근육, 신체적으로 보다 활동적이 되고 몸을 보다 인슐린에 민감하게 단련하는 데 도움을 줄 유용한 사례는 대단히 많다.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되는 홈 트레이닝을 난이도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시작하고 싶으면 부록을 참고하라. 운동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어떻게 해야 할까?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6일간 신체 활동을 해야 한다. 하루는 온전히 휴식함으로써 신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운동의 유행에 따라서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부상을 막고 특정 근육의 적절한 회복을 위해서 매일 운동에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
20분이면 확연한 이득을 얻기는 충분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시간이 제한적이라면 활동의 강도가 보다 중요하다. 그날 운동요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려면 30, 40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는 40분을 목표로 한다. 그보다도 더 긴 시간을 목표로 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등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하느냐보다는 운동을 실제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침 운동, 오후 운동, 저녁 운동에 따른 특별한 효과는 없다. 그렇지만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은 별명거리를 찾기가 힘들고 따라서 꾸준하게 운동할 수가 있다. 정식 인슐린 성장 신호를 보내고 지방세포, 인슐린 저항성, 간, 근육, 뇌, 기타 정식 더 많은 수의 지방세포, 인슐린 민감성, 비대는 더 적은 수의 크기가 더 큰 지방세포, 저항성, 아픈 지방 누수 발생, 염증성 단백질 누수 발생, 이런 것들이 민감성이 유지된다. 신호를 보낸다.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한 사람은 지방세포가 비대해졌고 다른 사람은 지방세포가 증식했다. 전제는 비대해진 지방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을 갖게 되고 더 이상의 성장을 거부하면서 체중 증가가 멈춘다. 이 사람은 간과 체중일 뿐이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강하다. 반대로 지방세포가 증식한 후자는 계속해서 살이 찌고 심한 가체중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슐린 민감성을 그대로 유지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 흥미로운 상황이 정해되는데 환자들은 살이 찌기 시작하지만 인슐린 민감성은 상승한다. 이 약물은 지방세포를 증식하면서 지방을 저장하는데 이는 인슐린의 통제를 돕지만 안타깝게도 체중 조절을 방해한다. 중요한 것은 한계 이상으로 성장한 인슐린 저항성 지방세포는 지방을 세워나가게 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큰 크기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염증성 단백질이 시력으로 방해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신체가 지방과 염증이 혼합된 유독한 물질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이다. 과도한 체지방과 염증 이 두 가지 모두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 그렇다면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크기가 커지는 이유는 뭘까? 무엇이 그들을 나쁘게 변절시키는 것일까? 그 원인 중에서 하나는 두 가지의 지방 분자가 지방세포의 증식을 방해하고 비대를 촉진하는 또 건강한 방식으로 지방을 저장하는 지방세포의 능력을 손상시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되는 지방 분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 간단히 생화학 지식을 소개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지방산, 지방공식은 혈액검사에 나온 수치를 이용하면 지방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다음번 혈액검사를 할 때 의료인에게 인슐린 수치와 요리 지방산의 측정을 요구하라. 이 두 가지 수치를 한다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보통 인슐린은 지방세포가 지방의 유리산의 형태로 새어나가게 하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지방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서 유리지방산 수치도 높아질 것이다.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식 점수 9.3 유리지방산이 최적의 차단값이라고 한다. 남성들은 지방을 내부 부위에 저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과다한 체지방으로 인해서 건강성 문제를 더 많이 겪는 이유가 된다. 1년의 실험이 이를 확인했다. 비만한 지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더라. 흥미롭게도 마른 사람에게도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겉으로는 날씬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수 있다. 마른 사람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동일한 체형의 인슐린에 민감한 사람이 비해 내장 비만일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뚱뚱한 것이 겉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의 문제이다. 이것이 의미 있는 이유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 지방이 쌓이는 부위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과다한 체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과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으로 이어지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 과다한 체지방, 특히 내장 지방의 염증을 증가시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허리, 엉덩이 비율은 당신의 상태를 알고 싶은가? 당신의 지방 패턴을 판단하는 또 다른 쉬운 방법이 있다. 가장 많이 나온 부위의 둘레 비교하는 것이다. 허리 둘레를 나눠보자.
지방세포의 크기가 중요하다. 당신의 지방세포가 대단히 많은 지방을 담고 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지방세포에 지방이 가득 차면 과다한 지방은 혈액 속으로 들어 다른 조직에 저장이 된다. 이런 과정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가장 일관된 연구 결과는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은 지방세포에 인슐린 장성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인슐린은 지방세포에 지방을 저장하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인슐린은 혈액에서 직접 지방을 뽑아내고 또 부당으로부터 새로운 지방을 만들라는 지시를 함과 동시에 지방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봉쇄해 지방분이라고 알려진 지방 축소 과정을 막음으로써 지방이 달아지지 못하도록 한다. 지방세포가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거나 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다. 지방세포의 수를 늘리는 것은 정식 지방세포의 크기를 늘리는 것을 비대라고 부른다. 크기를 늘려 비대해진 지방세포는 작은 지방세포보다 더 크기에 비해서 인슐린 수용체가 적다. 인슐린 수용체가 적은 비대한 지방세포는 충분한 인슐린 자극을 받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인슐린의 지방분해 차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지방분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지방세포의 크기와 질량을 제한하는 개인의 지방 역치의 증거이다. 지방세포가 비대해져서 최대 부피 정상지방에 이르면 지방세포는 성장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 인슐린 성장 신호에 저항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증식을 통해서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면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운동은 14장에서 왔듯이 근육을 이용하는 활동은 인슐린 저항성을 쌓아놓는 데 꼭 필요하다. 아직 운동을 하고 있으면 당신의 적절한 운동이 어떤 종류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당신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겁을 먹지 않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해야 할까? 어떤 운동이든 유산소 운동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효과가 있다. 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에 투자한 시간에 비해서 인슐린 민감성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있다.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는 데 유용한 최고의 운동은 당신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자.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씩 엿기를 들어야겠다고 맘먹었는데 가까운 체육관에 50km 떨어진 곳에 있다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주 핑계거리가 생긴다. 결국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그렇지만 동네를 걷거나 조깅을 하기로 마음먹는다면 이런저런 이런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질지라도 이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훨씬 적을 것이고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운동 습관을 들일 때는 상황의 현실 한계에 또 고려하고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의 힘을 기울어들어 근육이 반복적으로 저항하는 자세를 유지한다. 초보자의 경우에 아래에 설명하는 운동 중에 신수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에는 에는 학습 곡선이 있다.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거나 가능하다면 트레이너를 구해 여러 운동과 적절한 동작에 친숙해지는 데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 첫째, 웨이트 트레이닝을 가장 실용적이고 유익하게 하는 방법은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상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은 현실적인 움직임 뒤에 일련의 상호 보완이 관련된 복합적인 운동. 이런 방법의 장점은 인위적인 동작과 달리 당신이 훈련시키는 근육이 일상생활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는 점이다. 인위적인 동작을 한 예는 유명한 바이셉스 커리다. 팔꿈치를 구부려서 덤벨을 올렸다 내리는 이 동작은 현실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 유일한 목적은 상박주의로 티셔츠가 꼭 맞게 만드는 것이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더 강하고 유능한 몸을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려면 리프트 운동을 밀고 당기는 두 가지 핵심 동작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간단한 전략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동작을 따르고 적절하고 상호 보완적인 근육 훈련이 가능해진다. 인슐린 수치가 서서히 올라가서 120분의 최고 이른다면 그 사람은 거의 확실하게 인슐린 정상이며 정상이 모두 이형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이 15배 높다.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이다. 2형 당뇨병 환자이고 인슐린을 처방받고 있다면 1인슐린 투여량도 변화의 징후로 추적해야 한다. 혈당 수치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준 후에는 인슐린보다 민감해져서 기존의 인슐린 투여량이 과량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단에 변화를 주면 상황이 매우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 탄수화물을 제한한 어떤 연구 과정에서는 단 하루 만에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 환자의 투약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다. 인슐린을 쉽게 측정할 수 없다면 몇 가지 대안이 있다. 첫째, 혈압을 측정하라. 인슐린 수치를 맞추면 혈압도 며칠 만에 낮아진다. 둘째, 케톤을 측정한다. 케톤 측정기를 구입하면 간접적이나마 인슐린이 어느 정도 조절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케톤 수치가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말이다. 여기에는 며칠이 소요될 수 있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시키는 시기가 간에서의 케톤 생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이런 케톤 생성 과정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상태이다. 몸이 지방을 높은 속도로 지방이 케톤으로 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장 비용이 싼 방법은 소변 시험지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시험지 한 장은 몇 세트에 불과하다. 마지막 방법은 호흡 케톤 분석이로 이는 비용 면에서 소변 케톤 테스트와 혈중 케톤 테스트의 중간 정도이다. 모든 방법에는 고려해야 할 장단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케톤을 측정해서 시기의 변화를 통해 인슐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의욕을 부르는데 아주 좋다고 말한다.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 크긴 하지만 혈중 케톤이 1mm몰 정도라면 인슐린 수치는 10 마이크로이므로 시작점으로 괜찮은 수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케톤은 인슐린 변화 지표로서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시기 변화가 계속되면서 케톤은 꾸준히 조금씩 증가하지만 혈중 인슐린 수치는 그리 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정에서 인슐린을 측정하는 방법이 생길 때까지는 그나마 인슐린 수치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다. 목표는 시작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슐린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으며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최저 수준에 있다면 6 마이크로 이하 혹은 41p몰 당신의 상황이 꽤 좋고 인슐린 민감성이 높다고 추정해도 좋다. 당신이 이미 현명한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서 따르고 있거나 아직까지는 어린 나이일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약간 높은 정도라면 7에서 17 혹은 48에서 118 p몰 변화 그렇게 측정할 수 있군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의 수치를 체크해서 관리해 나가면 좋겠다. 다시 보는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 이미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 결과라면은 어떻게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인슐린 저항성과 비만은 강한 연관성이 있으며 매우 복잡한 문제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가는 아직 논란의 대상이며 두 관점을 각각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있다. 이전 구장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어떻게 체지방의 축적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았다. 이제는 반대쪽 주장의 증거를 살펴볼 시간이다. 비만이 어떻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가? 보통 지방 침착이라고 부르는 지방 저장의 지배적인 두 가지 패턴을 고려한다. 항상 예외는 있지만 말이다. 여성형 지방 패턴은 피부 아래에 저장된 지방, 즉 피하 지방의 결과이다. 이 패턴의 특징은 지방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축적이 된다는 것이다. 상체와 몸통에는 지방이 적다. 에스트로겐의 작용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서양배의 모양을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남성형 패턴에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이 공존한다. 내장 지방은 장기를 둘러싼 몸통 내부의 지방을 의미한다. 이것은 전형적인 남성의 지방 저장 패턴으로 사각 모양과 흡사하다.
남성형 패턴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의 체지방을 몸의 중심부에 저장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살 확률이 높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며, 이것의 일부 원인은 내장에 지방을 축적하는 남성의 지방 저장 패턴에 있다. 이 패턴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되어 다양한 만성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더 높다.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내장 지방이 쌓이면 해롭다는 것이, 지방을 흔들리면 좋은 것이다. 당신의 지방 패턴이 어떤 것인지 알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에 쌓인 지방을 잡아보는 것이 그렇다. 손으로 잡아보라. 제발 자기 것만 지방을 잡아 흔들 수 있다. 그것은 피하 지방이다. 덜 나쁜, 또 뱃살이 잡히지 않거나 배가 많이 나와 있지만 찾기 힘든 편이라면 내장 지방이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 내장 지방. 일반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결과적으로 췌장은 혈당을 통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낸다. 물론 수용체가 적기 때문에 인슐린 양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문제는 인슐린이 활동할 공간이 적은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이런 특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장에서 봤듯이 인슐린 저항성은 다양한 만성적인 치명적인 질환과 연결되어 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하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전형적인 합병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지방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는 방법을 특정한 방식으로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지방세포가 인슐린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포도당은 줄어든다. 하지만 인슐린은 여전히 지방세포의 지방이 분해되는 것을 차단하며 지방세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슐린 저항성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 감소도 대단히 효과적으로 차단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반대로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지방세포의 인슐린 수용체를 약 70%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각각 지방세포가 인슐린 신호를 받아들이는 반응이 70%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계속 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방세포는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서는 좋은 것이다. 인슐린과 비만 사이의 연관성은 이 책의 핵심 주제가 아니지만 단순한 칼로리 기능이 아닌 비만의 진짜 원인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 인슐린과 친하게 어울리는 호르몬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호르몬도 있다. 이것은 체내 호르몬을 미묘하고 섬세한 상호작용을 반영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인슐린의 작용과 반대로 움직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하는 반면에 갑상선 호르몬은 좀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관계를 갖는다. 이 호르몬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세포와 호르몬이 지방세포의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해봤다. 자, 이제 지방세포의 주위만 매운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뛰어들 시간이 왔다. 숨죽이면서 기대하시라. 숨죽이면서 기대하시라. 그렇군요. 인슐린 검사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병원에 예약을 하고 기다리기 싫지 않다면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관심이 저쪽에 너무 오랫동안 포도당에만 집중되어 왔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에서 감금이면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적으로는 인슐린 수치는 혈액 1ml 6 마이크로 유닛 이하여야 한다. 평균적으로 인슐린 수치는 8, 9이지만 이 경우 평균에 드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다. 인슐린 수치가 8 이상인 사람은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이 2배나 높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이렇게 불행하게도 공복 인슐린 수치에도 한계가 있다. 공복 인슐린 수치가 정상이지만 포도당에 대한 인슐린 반응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의사나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75g의 포도당에 들어있는 물 한 컵을 마신 뒤에 30분 간격으로 2시간 동안 체혈한다. 인슐린을 면밀히 검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것이 이 방법이다. 인슐린 수치가 30원이 되었을 때 최고에 이르렀다가 서서히 떨어진다면 그 사람은 인슐린 민감성일 가능성이 높다. 인슐린 수치가 60원의 최고에 이른다면 그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며 정상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5배 높다. 콜티솔이 혈당을 높이려고 애쓰는 동안에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한다. 두 호르몬은 대응 조절 호르몬이다.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 싸움의 승자는 콜티솔이다. 그 결과로 콜티솔은 몸을 눈에 띄게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만들며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혈중 인슐린의 꾸준한 상승을 낳는다. 이런 시나리오의 가장 극적인 사례가 쿠싱 증후군이다. 쿠싱 증후군은 부신이 지나치게 많은 콜티솔을 생성한 결과로 나타나는 질환이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호르몬 문제의 결과이든 다른 이성의 결과이든 쿠싱 증후군에 걸리는 사람들은 콜티솔이 상승하기 시작한 후에 지극히 인슐린 민감한 상태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다. 두 가지 주요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과 에피네프린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는 것은 분명 일리가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상황이라면 당신은 이 두 호르몬의 혜택을 볼 것이다. 두 호르몬은 즉각 힘을 합쳐서 혈당과 혈중 지방 수치를 증가시키면서 근육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에서 당신을 위기로부터 구해낸다. 이미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라면 포도당은 필요가 없는 조직, 특히 지방 조직으로 밀려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임으로써 연료를 필요로 하는 근육 등의 조직이 무난하게 연료를 얻도록 해준다. 불행히도 콜티솔의 영향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무엇이든 동일하다. 포식자로부터 떨어지는 급박한 상황이든 애인과 말다툼을 하거나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는 생존을 위협하지 않는 상황이든지 말이다. 따라서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반응은 신체 반응의 연료를 공급하는 목적을 수행하는 데 반해 그와 다른 현대적인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대사 반응의 결과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모아놓은 이용 가능한 지방과 단백질이 갈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인슐린의 작용에 대항하는 호르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호르몬은 인슐린이 더 잘 작용하도록 도와주기도 하는데 실제로 인슐린이 이 호르몬과는 같이 춤을 추고 싶을 것이다. 갑상샘 호르몬은 몸 전체에서 다양한 일을 한다. 사실상 모든 세포가 갑상샘 호르몬에 반응한다. 갑상샘 호르몬은 심혈관 기능을 변화시키고 신경계를 조절하며 건강한 생식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오로지 대사 기능의 맥락에서만 갑상샘을 생각한다.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말이다. 갑상샘 호르몬이 세포가 작용하는 속도를 바꿈으로써 대사 속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일종의 대사적인 초크밸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현대의 비만 유행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만 환자의 갑상샘 수치가 정상일 때도 많기 때문이다. 갑상샘 인슐린 민감성이 미치는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